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하고자 처음 글을 써봅니다. 어딘가에 제 고민을 써보는 게 처음이라 정리하는 데 미흡한 점 이해해 주세요. 저는 26살이고 남자친구는 30살입니다. 21살 때 대학에서 남자친구가 복학하면서 알게 됐고, 그때는 그냥 두루두루 친한 그런 사이였는데, 졸업하고 취업 후 다 같이 모인 자리를 계기로 연락을 주고받던 것이 인연이 되어 연인이 된 지 2년이 됐어요. 작년 중순부터 결혼 얘기가 오고 가서 상견례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연이라 생각하고 이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인연이란 세월이 지난 2달 동안 점점 산산조각 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연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종종 다른 글들을 보다 보니 읽는 분들이 조언이나 충고를 여러 각도로 해주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적어요. 남자친구의 연봉은 세금 제외 3,800 정도 되고, 저는 남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다니던 회사가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고 아빠가 갖고 계신 건물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면 월 평균 800만 원 정도 돼요. 아빠가 세를 따로 받지 않으셔서 용돈으로 따로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한 달에 부모님 용돈은 100만 원 정도 드리고 있어요. 제 딴에는 그동안 키워주시고 카페 여는데 도움 주시고 한 것 보면 적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전공 살려서 취업을 했던 거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계열 타 회사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것에 대해서 무척 아쉬워했어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1년 정도 하다가 카페벌이가 그럭저럭 괜찮은 것을 알게 되곤 그 이후로는 별말 안 합니다. 꼭 수입 때문은 아니고 제가 별로 전공을 적성에 맞지 않아라 했던 것을 감안하면 자기도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다 하는 입장이랍니다. 남자친구는 퇴근하고 제 마감을 기다리느라 거의 카페에 매일 와서 기다리는 편이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카페에 놀러 오실 때마다 자주 마주쳐서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과도 가깝게 지내는 편입니다. 저는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사셔서 뵌 적은 없었고 짧게 통화만 해봤었고요. 저는 8천만 원 정도 있고 남자친구는 5천만 원 조금 넘게 모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필요하면 가능한 만큼 도와주신다고 하셨고, 남자친구 부모님은 얼만큼 도와주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기에 제가 혹 도움을 못 받더라도 그냥 우리 돈 8천, 5천 합쳐서 작은 전세부터 시작하자라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러자고 했고요.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 인성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만나는 동안 서로에게 부담 주지 말자며 데이트 통장 만들어서 꾸준히 더치페이 했고요. 데이트할 때 기름값도 그걸로 계산했어요. 둘 사이에 돈 문제로 마음 쓸 일 없으니 남자친구도 저에게 크게 화낸 적도 없고, 남자친구가 술 마시고 친구 만나는 걸 즐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크게 화낼 일 없이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여튼 최근 들어 마음이 어긋나기 시작한 일은 제 남동생이 가고자 하는 과가 조금 먼 곳에 있어서 통학하기엔 힘들 듯 싶고, 자취나 기숙은 본인이나 부모님 다 내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동생에게 자동차를 사주려고 했습니다. 저도 졸업 선물로 차를 선물 받았는데 회사 다닐 때 끌고 다니다가 카페 차린 후에 집하고 카페가 10분 거리 남짓이라 거의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동생한테 너가 학생이라 자동차세 낼 능력도 없으니까 사지 말고 그냥 제 차를 끌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남동생도 그러겠다고 해서 작년 말부터 제 차를 가지고 끌고 다니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지갑을 두고 와서 남동생이 나오면서 가져다 줬는데, 제가 마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동생이 앞에 차를 세워두고 들어와서 남자친구와 인사하고 지갑 전해주고 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밖을 쳐다보더니 동생이 너 차 끌고 다니네 하길래 나 차 잘 안 끌어서 쟤 줬어. 학교 멀잖아 했어요. 이날은 별말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상견례할 식당 예약하고 둘이 저녁 먹었는데 아무래도 상견례 날 부모님이 결혼자금 도와주신다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먼저 남자친구와 의논을 해야겠다 싶어서 결혼자금 얘기를 꺼내자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5천만 원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1억 맞춰온다고. 그러니 저도 1억에 맞춰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해보겠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그래도 내가 너보다 3천만 원 더해가는 거야. 넌 마이너스 3천이니까. 이러더라고요. 뭔 소린가 싶어서 뭐가? 했더니 너 남동생한테 너 차 준다며. 그럼 너 자산에서 마이너스 3천 정도 해야지 하는 겁니다. 순간 기분이 상해서 그럼 남동생한테 차 안 주고 그냥 내가 가져올게 했더니 어차피 차 안 끌잖아 하고 되묻더라고요. 뭐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그냥 주차장에 두고 가끔 필요할 때 타지 뭐 했더니 그럼 그 차 내 여동생 주자 하는 겁니다. 딱 저 말 듣자마자 머릿속엔 이게 뭔 개소리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먹던 젓가락 내려놓고 뒤로 앉아 기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정색을 하고 그래? 난 내 차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너 차 내 동생 주자고 하며 애교 같지 않은 애교 부리면서 말하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개가 짖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오빠 산수 잘 못해?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더니 자기도 젓가락 내려놓고 정색하면서 넌 산수 잘해서 그렇게 계산적이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라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내 차를 내 동생 주면 마이너스 3천이고 네 동생 안 주면 계산적인 거냐? 했더니 자기한테 니라고 했다고 꼬투리 잡고 늘어지더라고요. 더 있어봤자 크게 싸울 것 같고 너무 열받아서 일어나자 하고 나와서 택시 타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전화 오는데 다 안 받고 집 앞에서 내렸더니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냥 동생 차 주고 싶어서 억지 아닌 억지 부렸다며 자기도 억지인 거 알면서 때 한번 써봤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동안 그런 적도 없던 사람이고 하니 그냥 순간적으로 그랬나 보다 하고 넘겼죠. 생각하니까 이때부터 기미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 여튼 그러다가 상견례 날이 돼서 상견례를 하게 됐고 오빠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많은 예단을 바라셨어요.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딸이 지금이야 돈벌이가 좋다고 들었는데 뭐 자영업이라는 게 언제 자빠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자빠진다니. 참 단어 선택이 듣기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한 성격 하시는 데다가 제 얘기를 그렇게 하시니 기분이 상하셨는지 월급 받는 사람도 앞일은 모르는 거 아닌가요 뭐 하고 받아주셨고 그 후로 상견례 분위기는 그냥 겉도는 웃음뿐 그리 좋지 않은 분위기로 이어져서 할 이야기만 하고 서둘러 마치고 나왔어요. 그날 집에 가니 남자친구한테 전화 와서 장모님 너무하신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는 말을 그렇게 하시냐.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아냐? 하더라고요. 전 뭐 좋아왔답니까? 어이가 없어서. 아 그래? 어머님 속상하셔서 어떡해. 우리 엄마도 면전에서 자빠진다는 소리 들으니 부모된 심정으로 속상하셔서 그러셨나 봐. 했더니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랍니다. 이번만큼은 장모님이 경우에 지나치셨다고요. 짜증나서 그냥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고 끊었습니다. 자기네 가족만 소중하고 저희 가족은 하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 돈에 관한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여러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날 만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결혼 후에 돈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펄쩍 뜨면서 부부 사이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너 원래 이렇게 이기적이었냐 하는 겁니다. 2년 내내 오빠 의견 따라 더치하고 열심히 반반 나눠서 냈는데 갑자기 뭔 개인주의? 이기적? 이랬더니 사람이 결혼 앞에 두니까 속물로 변했대요 저보고. 이러는지 미처 몰랐다고 하길래 나도 오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한참 싸우다가 한숨 쉬더니 이 얘기는 자기가 양보하겠다고 그만하자더라고요. 양보라는 단어가 좀 거슬리긴 했지만 또 미련하게 그날 그렇게 넘겼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저 결혼 전 여행으로 설 연휴에 하와이를 가기로 했는데 그걸 남자친구 집에서 아시자마자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경우 없는 짓이라고. 결혼 전 명절에 당연히 시댁 가서 보내야지 뭐 하는 짓이냐며. 그땐 남자친구가 다행히도 어머니께 뭔 소리냐 완강히 밀어붙여서 전 무사히 여행 잘 보내고 지난 토요일에 찾아뵀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얼굴 마주 하시자마자 여행은 잘 다녀왔냐고 물으시며 사돈은 잘 지내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 안부 물어주시는 게 감사해서 네, 잘 지내신다고 웃으면서 대답해드리자 아무리 딸의 여행 가자 해도 말려야 되는 게 딸 가진 부모인데 잘 지내신다니 뭐 하고 말끝을 한참 흐리시다가 웃으시면서 다행이네 하시는데 딱 봐도 비꼬는 느낌에 벙지며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과 가치관으로는 너무 어이없는 말씀이시긴 했지만 거기에 대답하는 건 따지고 싸우려 드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꾹 참았어요. 7시까지 오라고 하셔서 6시 50분 덜 돼서 찾아뵌 건데 집안에 음식 냄새는 나는데 상에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들고 간 한우 세트랑 홍삼 드리니까 밥 먹었냐고 물으셔서 아니요 아직 안 했다고 하니 기다리다 지치셔서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 셋이 밥해서 먹고 막 치웠다 하셨어요. 배달 책자를 주시더니 하나 골라서 시켜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찜닭 시키더라고요. 아버님이랑 찜닭에 술 한잔 하겠다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기분이 진짜 그렇게 더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제가 초반부터 기분이 상해서 예민해진 탓도 있었겠지만 그냥 모든 상황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기선제압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도 몇 없어서 원래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누이. 시누이라고 하기도 싫네요. 그 집 식구한테 정 떨어져서. 여튼 어머님이 시누이한테 너도 나와서 먹으라고 했고 시누이가 배불러 안 먹어 이랬더니 어머님이 네 새언니가 처음으로 사주는 밥인데 한 입이라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 순간 얼굴이 확 굳었어요. 어머님도 제 표정 보시더니 장난이야 얘. 얘는 나이답지 않게 진지하네. 내가 살게 하셔서
그냥 네 하고 말았어요. 남자친구가 어머님한테 얘 지금 긴장했는데 그런 장난 왜 치냐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알겠어 알겠어 이러시더니 저보고 미안 이러시길래 또 네 했어요. 그거 가지고 남자친구가 또 집에 데려다 주면서 아무리 그래도 네라고만 한 건 좀 그랬다면서 뭐라 하더라고요. 싸울 기력도 없어서 알겠다 미안하다고 하고 집에 내려서 일찍 잔다고 하고 연락 안 했어요. 머릿속이 멘붕돼서 싸울 여유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픈만 제가 하고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매장 맡기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3시쯤 아르바이트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전에 어떤 손님 4분이 오셔서 커피 4잔과 디저트 와플을 시키시더니 여기 사장 어머니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공짜로 달라고 해서 드렸답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이제 막 20살 된 애기 같은 아이들이라 당황해서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어떡하냐고 하더라고요. 거기 아직 계시냐니까 계신답니다. 저희 엄마도 저희 매장 가서 드시긴 하는데 아무리 부모지만 그래도 공짜로 받는 건 보기 안 좋다 하셔서 제가 도장 찍어드린 쿠폰 여분으로 갖고 다니시면서 그걸로 계산하세요. 그러니 저희 엄마 할 리는 없고 순간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어머님 같아서 나갈 준비하면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우리 매장에 오셨냐니까 엄마가 하더니 아까 매장 위치를 물어보긴 하셨답니다. 왜 그러냐길래 방금 어머님이 매장 오셔서 이러셨다. 그냥 드린 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 내가 있었으면 그냥 드렸겠지만 나한테 연락도 없으시고 나 없으실 때 그러시니 좀 그렇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고 남동생이 태워져서 남동생하고 얘기하다 보니 다른 지역 사시는 어머님이 굳이 친구들하고 저희 매장을 왜 오셨나 싶은 거예요. 물론 며느리 될 아이 일하는 곳이 궁금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마냥 궁금해서 오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여튼 도착해서 보니 어머님이 맞더라고요. 친구분들 3분과 오셨길래 일단 인사드리니 우리 며느리 되래라고 인사시키셨어요. 한번 궁금해서 와봤다는 말에 억지로 웃으면서 잘하셨다고 하고 뭐 더 드시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셔서 전 그 자리에 있기 싫어서 일하는 척 사무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한 10분 후쯤 아르바이트생이 사무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밖에서 찾으신다고. 문 여니까 바로 바 앞에 어머님 서 계시고 들어와도 되냐고 하시길래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문 닫으시자마자 내가 여기 온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그깟 커피 몇 잔이 아깝냐고 2만 원 테이블에 내려놓으시더니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내 흉 보는 거 아니다. 아깐 더 드시라고 하더니 앞뒤 다른 내공이 장난이 아니네. 모자간의 사이 그렇게 이간질하는 버릇 단단히 고치고 와라 하시며 언성 높이셨습니다. 아마 사무실 밖까지 들렸겠죠. 참다 열받아서 이건 아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저 일하는 곳이에요. 저희 엄마께서도 오셔서 이러지 않으세요. 저 아직 정식으로 그 집 사람 된 거 아니고 아직은 귀한 손님이에요. 결혼해서도 귀한 며느리고요. 어머님이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셔서 저 없는 곳에서 그러셨다 하니 연락받고 당황했는데 일단 오셨고 친구분들도 계시니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마땅히 잘 모신 것뿐인데 그거 가지고 앞뒤가 다르다니 뭐니 하면서 사람 몰아가시면 안 되죠. 그동안 어머님께 서운했던 적 몇 번 있는데 자식된 도리로 그냥 넘어간다 생각했는데 이번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이렇게 말했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아무 대꾸도 안 했더니 한참을 혼자 쏟아부으시다가 나가셨어요. 어머니 나가시자마자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오빠네 어머니 당장 모시고 가라고 했고 남자친구가 지금 회사에서 나올 수 없다고 네가 모셔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한 건지 멍청한 놈이 멍청한 소리 하길래 순간 뚜껑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해도 일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모셔다 드려야 할 이유는 없지. 나도 일 중이거든. 나도 못 나가. 그리고 지금은 오빠랑 결혼할 마음이 다 사라졌으니 더더욱 그럴 이유 없어. 라고 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하길래 말 그대로야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전화 오는 거 다 안 받고 어머님은 남자친구 전화 받으시면 또 사무실 들어오셔서 뭐라 하실까봐 아르바이트생한테 저분이 여기서 소란 피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어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왔어요. 끝낼 생각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도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행히 소란 피우진 않으시고 아무런 내색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친구분들 계셔서 그런 건지. 여튼 그게 일요일이었고 전 그날 파혼 결심 내고 부모님 집에 오시자마자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며 상견례 날도 보고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시네요. 아빠는 그래도 남자친구랑 제대로 대화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남자친구한테는 미친 듯이 전화 왔고 어머니한테도 계속해서 전화 오고 모르는 번호로도 왔지만 다 받지 않고 있었더니 어머님께서 다중인격처럼 협박식의 내용, 꾸짖는 내용, 미안하다는 내용, 달래는 내용 등등 계속해서 보내시더라고요. 협박은 소송 걸겠다. 남자친구와 같은 대학이라면서 너가 좋은 꼴 보겠느냐 등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 무시하고 생각 끝에 월요일 저녁에 집 앞에 찾아온 남자친구랑 만났어요.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길래 내가 보기엔 오빠도 비슷한 사람인 것 같다. 어쩔 때 보면 정상인 같은데 어쩔 때 보면 다를 게 없다고 했더니 또 얼굴을 붉히면서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비정상인이라고 한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꼭 그런 말은 아니었지만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할 말 없다고 했어요. 너네 부모님한텐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린다면서 우리 엄마를 그깟 커피 한 잔에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또 정신 차리고는 미안하다 합니다. 이젠 남자친구도 다중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난 부모님께도 내 뜻 전했고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 없는 게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하지만 식장 들어가고 도장 찍기 전에 아른 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끝내겠다 했습니다. 붙잡는 거 뿌리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제도 연락 오고 찾아오고 난리였지만 받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또 협박식으로 소송 걸겠다느니 뭐니 말도 안 되는 문자를 보내길래 약해진 마음 더 굳혔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연락 다 씹었더니 오늘 아침에 카톡으로 남자친구한테 네가 원하면 부모님과 연 끊고 살겠다고 왔네요.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고 만난 거였지만 요 근래 봐왔던 찰나의 모습들이 별로 믿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정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참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부모님하고 연 끊는 걸 바라지도 않고 그럴 거라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 말 믿고 결혼했다간 어떤 꼴 날지도 예상 갑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중간중간 마음이 약해지니 잘 내린 결정인가 하면서 마음이 복잡해요. 아마 제 성격상 절대 다시 돌아가진 않겠죠. 수백 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고 확고하게 마음 먹었다 생각했는데 무자르듯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닌지라 마음 약해지는 제 자신이 참 한심하네요. 시어머니는 포기 안 하시고 매장으로 찾아온다니 뭐니 계속 연락 옵니다. 망신살 뻗치게 해준다니 뭐니 하는데 경찰 불러서까지 해결을 봐야 하는 건지 그냥 쉽게 놓아줄 것 같지는 않고 참 2년 동안 뭐 한 건가 싶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인판에 빠져 살던 때를 기억하시나요? 코인 열풍은 단지 남들 일이 아니었어요. 코인에 빠져버린 시어머니와 둘째 동서와의 말도 못할 갈등을 겪은 사연을 말해볼까 해요. 어릴 때부터 딱히 도전의식도 욕심도 없이 중간만 가자는 삶의 신조대로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온 저는 공부도 남들만큼 하고 노는 것도 남들만큼. 참 누가 보면 심심 그 자체의 아이였죠. 직업을 선택할 때도 누가 봐도 가장 무난한 공무원이 된 것도 다 그런 성격 때문이었어요. 물론 공무원이 되려고 했을 때는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쩌면 소심하기도 한 제가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즐기는 취미생활이 있었는데 바로 스킨스쿠버였어요. 남들이 보면 네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울리지 않는 취미생활이었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면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해방감도 얻을 수 있어서 20살 때부터 즐겨오던 취미였거든요. 공무원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스쿠버 동호회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그곳에서 신입회원으로 들어온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신입회원으로 소개받은 그는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 어떤 여자가 봐도 호감을 가질 만한 훈남이었고 동호회의 많은 여자 회원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이 모였고 신입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호회에 들어온 지 오래된 사람처럼 잘 어울렸어요. 동호회에서는 2달에 한 번씩 바다 청소도 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즐기는 모임을 속초에서 가졌어요. 그도 가입 후 처음으로 바다로 나오게 되었는데 당연히 초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그는 저보다도 훨씬 능숙하게 바다를 누볐고 그 모습에 다른 회원들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바다 청소 다이빙은 바닷속 아름다운 풍경도 보면서 바다 쓰레기 청소도 할 수 있어요. 저희 다이버들에게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시간이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 남자와 파트너로 함께 들어가게 된 바다에서 욕심이 과했던 걸까요? 바닷속 풍경에 빠져 그 위에 올라가라는 신호를 보지 못한 저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급격히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잠수병에 놀라긴 했지만 약간의 어지러움만 있을 뿐 큰 이상은 없어 배 위에서 누워 있었어요. 제 파트너였던 그는 저에게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본인도 3년 전 스킨스쿠버 하다 잠수병 때문에 크게 고생했다며 정말 천만다행이라며 파트너였던 본인이 제대로 신호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사과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 대화 한번 제대로 못했던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서로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 역시 저와 같은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그 부분도 동질감을 가지게 됐죠. 공통된 취미생활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잦아졌고 혈기왕성한 젊은 남녀의 잦은 만남은 곧 결실을 이루게 됐어요. 저와는 조금은 다른 성향을 가졌던 그에게 끌렸던 저는 어디서 용기가 났던 건지 고백했거든요.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6개월간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됐어요. 3형제 중 첫째였던 남편이 결혼을 조금 늦게 해서 저는 결혼과 동시에 2명의 동서를 얻게 되었는데 가장주부였던 동서들은 결혼 후에도 일하고 있는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도 한몸에 받았어요. 저 역시 맏며느리이자 손윗동서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동서들과 같이 여행도 갈 정도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결혼 5년 차였던 어느 설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다 모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둘째 동서는 요즘 핫한 투자가 있다며 가족들에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야기가 어떤 파급 효과를 몰고 올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저는 일확천금이란 건 허황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지라 동서의 말을 흘려들었었거든요. 그 후 대한민국은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게 되면서 뉴스는 온통 코인 이야기로 도배되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코인에 대한 투자들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수혜자가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바로 설에 투자를 권유했던 둘째 도련님네였어요. 연초에 사둔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당히 큰 돈을 벌게 됐던 거죠. 역시 돈이 최고인가요? 가족 모임에서 만나게 된 둘째 동서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신발. 온몸에 수백원 두루 듯한 모습이었고 바뀐 옷차림만큼이나 저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동서, 오랜만이야. 보기 좋아졌다. 투자한 거 많이 올랐다면서? 축하해. 형님, 뭐 얼마 벌지도 못했어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벌 텐데 형님도 이 기회에 한번 사봐요. 아니, 난 이런 거 투자하는 거 무서워서 난 그냥 구경이나 할게. 역시 공무원이야. 뭐 그러시던가요? 역시 공무원? 이건 무슨 말인지 항상 저에게 싹싹하게 굴던 둘째 동서는 뭔가 모르게 달라졌고 시어머니 역시 돈 많은 둘째 며느리를 감싸고 도셨는데 첫째야, 너도 둘째 좀 본받아서 투자도 하고 그래야지. 공무원 월급 그거 얼마나 된다고 모아서 뭘 할 수 있겠니? 자고로 재테크를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단다. 우리 둘째처럼. 둘째 동서의 무용담에 시아버지께서도 본인 퇴직금까지 투자하게 되었죠. 투자는 본인들의 선택이지만 너무 위험해 보이는 이 투자가 걱정이 되었어요. 제 걱정과 달리 비트코인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둘째 동선에는 건물을 산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큰 부를 축적했어요. 솔직히 정말 부럽더라고요. 나도 그때 동서 말 듣고 한번 투자를 해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여전히 큰 욕심 부리는 건 사치라고 생각한 저희 부부는 아파트 중도금 갖는 것만으로도 빠듯해서 투자할 만한 자금 마련할 여유도 없었거든요. 시아버지 생신날 저는 월차까지 내고 아침부터 잔치 음식 준비를 한다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둘째 동서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시어머니께서도 연신 휴대폰만 바라보며 코인 가격을 체크하고 계셨어요. 셋째 동서도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듯 보였고 어머님과 연신 코인 이야기를 나눴죠. 뭔가 저만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녁이 되자 하나 둘씩 가족들이 오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도 그제야 얼굴을 내비쳤어요. 늦게 온 동서를 꾸짖기는커녕 아주 맨발로 현관까지 뛰어나가시는 어머님이셨는데 아이고 우리 둘째 바쁜 사람이 뭐하러 왔니? 아버님 생신인데 와야죠.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 하나 주문해놔서 내일쯤 올 거예요. 아이고 뭐하러 선물까지. 네 덕분에 퇴직금 투자한 거 벌써 4배나 올라서 우리가 선물해도 모자랄 판에. 시어머니께서는 둘째 덕분에 집안이 살아난다며 좋아하셨고 둘째 동서 말이라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재산을 그렇게 불려주는데 둘째가 예쁠 수밖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늦었으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든지 늦은 이유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서, 나 잠깐 봐. 왜요, 형님? 내가 분명히 오늘 음식 준비해야 한다고 문자 보냈었는데 오늘 왜 늦은 거야? 아, 그것 때문에요?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 오전에는 차트 봐야 돼서 못 간다고요. 형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워낙 시장이 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잠깐이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차트고 뭐고 제가 보낸 문자에 답장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동서, 내 문자 받았잖아. 그럼 나한테 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지. 잔치 비용 보냈잖아요. 형님이 제 시어머니도 아니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는데 뭐 이렇게 계속 바쁜 사람 잡아놓고 따지세요. 뭐? 동서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 제가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형님이 제가 돈 좀 버니까 배 아파서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길래 제가 투자하라고 했을 때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깟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돈 벌 기회를 줘도 못 받아먹으면서. 에휴, 뭐? 동서 진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뭐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이번에 우리 그이 벤츠 뽑았는데 아주버님 그 나이 먹도록 아직 아반떼 타고 다니시죠? 저희 수빈이 미국 조기 유학도 준비하고 있는데 준석이는 필리핀이나 보낼 수 있으세요? 시어머니건 셋째 동서건 다 연락 와서 투자 잘해서 지금 세네 배씩은 다 벌었는데 형님 혼자 뭐 그리 대단한 신념인지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을 해요. 주방에서 동서와 저와의 다툼 소리를 듣고는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오셨는데 지금 둘이 뭐 하고 있니? 첫째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 아무리 손윗동서라도 이렇게 사람 불러서 혼내고 하면 되겠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누가 혼을 냈다는 건지 오히려 동서한테 훈계받은 건 난데 말이죠.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고 너 일 다 했으면 집에 가라. 괜히 좋은 날 집안에 분란이나 일으키고. 둘째야 괜찮니? 시어머니의 차디찬 눈빛을 받으면서 저는 그 길로 집으로 왔고 곧이어 남편도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과 아들을 보자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때 동서 말 듣고 투자만 했어도 당신도 벤츠 타고 다닐 수 있고 우리 준석이도 유학도 보낼 수 있는데 내 고집 때문에.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동서가 싹수 없이 말해서 그렇지 제 신념 따위 조금만 꺾어놨으면 남편이나 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여보, 나도 순간 혹하긴 했는데 그런 위험한 투자가 결말이 좋은 것도 못 봤어. 우리는 우리 주제에 맞게 차근차근 모아서 살면 되는 거야. 남편은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오히려 다독였죠. 아들과 얘기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시아버지 생신날 제가 집을 뛰쳐나가고 남편은 둘째 동서네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고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내 편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비트코인 열풍은 잠잠해질 줄 몰랐고 둘째 동서뿐 아니라 시어머니와 셋째 동서까지 비트코인에 빠져들었죠. 공무원 사회에서도 비트코인은 가장 핫한 이슈였어요. 아, 어떡하냐. 이번에 적금 깨서 들어갔는데 완전 폭락했네. 마누라한테 걸리면 이거 큰일인데. 김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코인 완전 폭락해서 폭락. 나 이제 완전 조진 것 같은데. 회사에서도 비트코인 폭락 소식은 최대 이슈였어요. 정말 며칠 동안 회사에서는 한숨 소리만 들릴 정도였거든요.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코인을 하고 있었구나. 새삼 실감나는 순간이었어요. 어차피 내일도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고 저와 남편을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곳에는 둘째와 셋째 내외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얘야, 저번에는 내가 미안했다. 그때 내가 좀 흥분한 것 같다. 갑자기 저에게 사과를 하시는 시어머니와 옆에는 뭔가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둘째 동서가 있었는데요. 형님, 저도 저번에는 제가 실수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코인이 많이 떨어져서 현금 자산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그 형님하고 아주버님 공무원시잖아요. 그 공무원 대출 좀 받아서 빌려주시면 한 다음 주 정도면 충분히 제가 갚아드릴 수 있는데 좀 빌려주세요. 이자는 잘 쳐드릴게요. 그래 힘들 때는 돕고 살아야지. 너희가 공무원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번 기회에 너희도 제대로 투자 한번 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봐야지. 코인이 떨어졌을 때가 진정한 기회라며 저희에게 공무원 대출을 받아서 빌려달라는 둘째 부부와 시어머니였어요.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님, 정신 좀 차리세요. 아직까지 손해 안 보셨잖아요. 이제 빼세요. 버실 만큼 벌었잖아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아버지 퇴직금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것저것 더 끌어다 넣으셨다면서요. 잘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봐라. CME를 가르치려고 드네. 안 빌려줄 거면 안 빌려준다고 하면 되지. 뭘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니? 형님은 솔직히 공무원 월급 얼마나 한다고.
저 잘 벌 때는 형님 연봉 며칠이면 벌어요. 푼돈 모아봐야 푼돈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실 거예요? 그래, 난 이렇게 살련다. 그 푼돈 모아서 아파트 샀고, 코인만큼은 아니지만 아파트 가격도 잘 오르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 준석이 유학자금도 모으고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만족하고 살 테니까 돈을 벌든 말든 너희 알아서 해. 코인은 언젠간 다시 오른다는 둘째 동서의 말과 달리 매일 폭락을 거듭했는데요. 시어머니도 거듭된 폭락에 아버님 퇴직금까지 날려버렸고, 셋째 동선에도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전세까지 빼서 비트코인에 올인해버렸고요. 물론 가장 심각한 건 둘째 동선애였죠. 코인이 대박나자 도련님께서는 회사까지 때려치우고 집에서 전업투자를 시작했고, 욕심은 욕심을 불러왔어요. 한때 작은 건물 하나 살 만큼 벌었던 둘째네는 거듭된 재투자와 대출을 끌어다 쓰다가 결국 비트코인의 폭락과 함께 빚만 잔뜩 남았죠. 참 사람 마음이란 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시어머니 둘째 셋째까지 서로 물고 뜯으면서 싸우는 모습이 참 한심하더군요. 둘째야 어떻게 할 거냐, 네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네 시합이 퇴직금이며 다 날렸다. 너희가 어떻게 보상을 좀 해줘야겠다. 둘째 형님, 저희는 형님만 믿고 전세 빼서 넣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참 너무들 하시네. 그거 돈 벌었다고 나한테 한 푼이라도 주기라도 했어요? 돈 버는 건 자기들이 벌고 이러니까 나한테 왜 덮어씌우려고 하세요? 진짜 염치도 없으시네. 둘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투자는 본인 선택으로 하는 거지 누굴 믿고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무조건 오른다며 이 돈 저 돈 다 끌어들이더니 이제 와서 상관없는 일이라는 둘째 동서도 참. 자기 남편 벤츠 탄다며 제 남편 아반떼 타는 거 조롱하더니 빚 갚는다고 집이며 차며 다 팔았다고 하던데 참 그건 쌤통이다 싶었어요. 이번에 적금 탄 걸로 남편 차 산타페로 바꿔줬는데 외제차는 아니었지만 남편은 우리 주제에 맞게 꼬박꼬박 돈 모으다 보니 좋은 차도 타본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제 연봉 정도는 일주일이면 그냥 벌 수 있다던 둘째 동서는 지금 목욕탕에서 청소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는 명절에도 집에 안 찾아오는데요. 시어머니도 정말 염치도 없이 이제 와서 맏아들 부부가 공무원이라 참 든든하다며 저희 부부만 믿겠다네요. 저희 부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말이죠. 요즘에도 남편하고 그때 우리도 비트코인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곤 하는데요. 몇 번을 생각해봐도 저희라고 돈 앞에서 별 수 있었나 싶어요. 투자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건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가진 그릇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물이 정해져 있다는데 투자하고 사업하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네요. 저희 부부는 평범하게 1년에 한 번씩 동남아 여행 가서 사랑하는 남편 아들과 좋아하는 스킨스쿠버 하면서 평범한 삶을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삶은 누구한테나 소중한 거니까요.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도 평범함 속에 행복한 삶 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제 결혼한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29, 남편은 32살이에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거 6개월 전입니다. 정확히 결혼한 지도 6개월 되었네요. 세상에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바람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바람보다 더 황당한 건 남편과 바람핀 여자가 18살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청소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 문화의 집에서 동아리 학생으로 들어온 아이랑 바람이 난 거였어요. 저에게 걸린 날 제가 시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님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유난이냐고 하더군요. 남편 불러서 각서 한 장 딸랑 쓰고 올려보냈어요. 다음날 저는 남편 회사에 같이 출근해서 CCTV 확인했는데 그 여학생을 데려다주는 모습을 확인했어요. 그 여자아이가 친구들하고 연습하러 회사에 온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오자마자 저는 가서 좋게 얘기했습니다. 남편과 만나거나 연락하면 학교와 부모에게 바로 전화를 하겠다고요. 그 후로 저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발작을 하고 남편을 때리고 자해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남편도 같이 부부 상담으로 진행해서 좋아지길 바라면서 노력을 했어요. 상담 선생님은 치료하면 좋아질 거라고 하셔서 3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면증이 심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시아버님은 제가 남편 간수를 잘못했다고 자기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아들이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정신병원 다니냐고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결혼 초반이고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치료라도 받아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저희는 10월에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딱 오빠가 저에게 1년 전 프로포즈한 날에 맞춰서요. 제주도 여행하면서 남편은 하루 종일 시큰둥했어요. 저 몰래 혼자서 사진을 찍고 핸드폰만 보는 행동이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나 혼자 놀러 왔냐고, 왜 나한테 끌려다니는 것 마냥 다니냐고 기분 나쁘다고 말했어요. 펜션에서 같이 맥주 한 잔씩 하기로 했는데 오빠는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고 저는 혼자 맥주를 마셔서 기분이 안 좋아서 조금 싸웠어요. 그렇게 기분 좋지 않게 제주도 여행을 마쳤어요. 다음날 SNS를 하는데 친구 추천에 신랑 얼굴이 떴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신랑 아이디가 아니고 HSHJ2019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캡처해서 톡을 보냈어요. 당신도 나도 스펠링이 HS인데 HJ는 뭐냐고요. 그래서 효주? 이랬는데 아니랍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 만든 건데 아직 삭제를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빨리 그 계정 비번이랑 아이디 알려주고 지금부터 사진 한 장도 삭제하면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줘서 들어갔는데 사진은 3장 정도가 삭제됐고 사진은 4월 정도부터 올려져 있었어요. 제주도 갔을 때 사진도 보였어요. 제가 통화 내역을 확인해보자고 하니까 남편은 싫다고 하면서 그냥 이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통화 내역 보자고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군요. 며칠 동안 남편과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이 의심 가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시 잘 지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자 트라우마가 생긴지라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됐어요. 그래도 지금은 믿어보자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랑은 돈 때문에 힘들다며 짜증을 내면서 아내인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모든 게 싫고 힘들다고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혼하면 이 세상 부부들은 다 이혼하냐고,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신랑은 그냥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다 짜증나는데 특별히 뭐가 짜증나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새해가 왔어요. 오랜만에 외식으로 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먼저 잠들었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반대편에 있는 강변 CGV에서 영화 예매를 한 내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사진 앨범 제작하는 곳에 주문을 한 내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예감 때문에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날 연락 없이 남편 회사에 찾아갔어요. 1층에 있는 사람에게 남편을 물으니 2층 사무실에 있다고 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올라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군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문 열어달라고 했더니 당황하면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안에서 뭔가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수상해서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핸드폰을 빼앗아 확인했습니다. 원래 제 사진이 배경화면이었는데 다른 사진으로 바꿔놨네요. 손을 살펴보니 결혼 반지까지 뺀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반지가 없냐고 했더니 새벽에 자기 핸드폰 보지 않았냐며 기분 나빠서 그랬다고 하네요. 너무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사진 앨범을 보는데 최근 삭제 내역이 있더라고요. 설마 하면서 사진 복구를 눌렀어요. 거기에 여자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이 있더군요. 이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술집 여자라고 우연히 한번 만났던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술집 여자. 술집 여자라면 오히려 화가 덜 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직감적으로 핸드폰 홈 버튼을 눌렀더니 실행 중인 프로그램 중에 라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몰래 라인으로 대화하고 있었네요. 그때까진 전 남편이
정말 남편 상대가 술집 여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냐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또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못하겠다 했더니 그럼 각자 살자고 합니다. 결혼 생활은 자기랑 맞지 않는 것 같고 본인은 자유로운 걸 원한다고. 참. 핸드폰을 뺏어서 증거로 냅두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를 질질 끌고 목을 누르면서 핸드폰을 뺏어갔어요. 그 후 저는 상실감과 배신감이 너무 커져서 안 좋은 생각으로 약을 먹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친한 동생이 저와 연락이 안 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9를 불렀다고 하더군요. 정말 죽고 싶었는데 깨어나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에 이를 악물고 남편 7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출력했고 전화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을 저장했어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6개월 전 그 18살 여고생이 카톡에 떴어요. 미성년자를, 그것도 유부남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여잔 술집 아가씨고 나이도 30살이라고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 여학생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만나서 바로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녹음했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평소와 같은 말투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그 여학생은 남편한테 저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고 했더니 너는 그냥 나한테 받은 선물도 없고 우리는 그냥 손만 잡은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메일로 연락할게. 이러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다군요. 남편이 바람핀 걸 처음 걸렸을 때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다 했는데 연락이 된 이유가 메일이었네요. 이 여고생은 남편이 먼저 자기한테 메일을 보내서 그때부터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바람핀 걸 알았을 땐 정확히 2주 후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됐다고 말하더군요. 제가 남편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을 때도 남편은 여고생을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남편은 죄책감도 없이 그 학생을 만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 여자의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고 통화를 끝내고 여자아이의 핸드폰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틀 후에 그 여고생 어머니를 만나 핸드폰 돌려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은 여기서 그냥 상황 마무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아이의 아빠가 알게 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칠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제 인생은요. 아직 20대인 제 인생. 저는 그래도 남편을 많이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거 그 아이가 녹음을 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1시간이 넘는 은손 파일이었어요. 그 내용을 듣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졌어요. 제게 미안한 건 1%도 없었고 오직 그 아이가 학교 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아이 아빠에게 알리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 상황에서 잘 빠지게 하고 싶다고 계속 강조하면서요. 하지만 이 상황을 만든 건 두 사람인데 왜 그 아이를 빼야 되는 걸까요? 저는 신랑한테 지금까지 미안하다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의 사과를 원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남편이 가져온 선물이며 편지들을 보여주더군요. 내용도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쓴 거랑 비슷했어요. 그 아이에게 준 선물 중에서 저랑 커플 신발한 걸 그 아이에게도 사줬더라고요. 립스틱하고 핸드크림도 제게 준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참 어이가 없네요. 편지 원본은 숨겨놨지만 복사본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냥 가지고 논 거라 하면서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남편의 핸드폰, 차키, 카드 다 뺏었고 남편의 옷 대부분도 다 버렸습니다. 그 신발과 함께요. 저는 지금 정말 살 수가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이 글을 쓰고 내일 제가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처를 받았고 그냥 남편이 인생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아버님 어이없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너무 긴 관계로 생략할게요. 남편은 지금 본인이 어떻게든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 가해자가 지금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언제 다시 글을 적어야 할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에서야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사람의 모습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연애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 전에 만났던 사람과 왜 헤어졌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어요.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물론 저도 전에 사귀던 사람이랑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는지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전에 만났던 사람은 진짜 아니었다고 욕을 했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에게 안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자의 촉일까요? 좀 깨름직하더군요. 그래서 전에 만났던 여자가 누군지 이름도 알아내고 궁금해서 찾아보기도 했지만 흔적이 없더라고요. 만약 결혼 전에 그 여자분을 알게 되었다면 결혼할 일이 없었겠죠. 저는 원래 비혼주의자였어요. 지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도요. 남편이 갑자기 결혼을 하자며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몇 달을 쫓아다녔어요. 그런 남편의 정성에 마음이 흔들려서 결국 결혼하기로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꾼 뒤에도 결혼식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고 계속 미뤘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 하자고 했고 결국 남편의 가면에 속고 말았죠. 그건 제 잘못이죠.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죄니까요. 남편은 주변 사람들까지 속이면서 여자들을 만나왔어요. 주변에 친한 사람도 남편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이 다른 고등학생 애들을 계속 만났었다고 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그 순진한 얼굴에 속았는데 글을 올리고 얼마 후 놀랍게도 전 여자친구였다는 분이 댓글을 달아서 연락이 닿았어요. 그분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전 여자친구도 남편과 사귈 때 여자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28살이었을 때도 18살 고딩이랑 바람을 피고 있었고 모텔 가는 것도 확인했다고 했어요. 그분은 그때 임신을 했었고 남편이 돈 50만 원 주면서 지우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분도 그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남편 동생한테 연락을 했는데 남편 동생도 비슷한 사람이었나 봐요. 형 선택이니까 지우는 게 맞고 고등학생이랑 사귀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렇게 저한테 했던 것처럼 그 여자분한테도 바람피다 걸렸을 때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둘이 헤어지고 남편은 그날 바로 고딩 여자친구 만나러 갔다고 해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희가 바람피다 걸린 날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제가 자기 옆에 있으면 자기한테 더 스트레스 주는 거라고 집에 가라고 보내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사귀는 고딩 여자애한테 전화해서 번호 바꾸라고 연락을 했다고 해요. 남편은 본인이 그러고도 지금껏 미안하다고 사과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부모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시아버지도 본인 아들이 잘못해서 각서도 쓰게 해놓고 지금은 자기 아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되려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누구요? 저요? 정말 웃기고 있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과 바람난 18살 여고생의 아빠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웃기는 게 여고생이 아버지한테 사진이랑 내용을 다 보냈는데 그 아버지는 자기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만 연락 오고 답장 없습니다. 자기 딸은 살리고 봐야겠다는 마음이겠죠. 딸 가진 부모 심정 이해합니다. 그때까지는 어린 고딩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고딩은 내버려두고 여고생 부모님에게 남자만 망치게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혼하더라도 위자료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제 해결할 생각조차 없는 그 학생의 아버지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남편도 시아버지도 그 학생 아버지도 왜 그러고도 사람들은 사과를 하지 않죠? 그들이 잘못했으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여고생 아버님을 만났어요. 남편에게 이혼 소송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이 따님이 상간녀로 들어간다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바닥에 엎드리면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다들 그 아이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소송만 걸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일으켜드렸어요. 남편이 나쁜 거지 결국 그 아이도 당한 거니까요.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겁이 났는지 제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원하는 위자료 다 줄 테니 합의 이혼하자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죽을 만큼 화가 났지만 받을 건 받고 생각해 봐야죠. 그 이후 남편은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네요. 뭐 이미 소문이 다 퍼졌겠죠. 그 학생은 졸업 후 대학에 갔다고 해요.
제발 이상한 놈들한테 당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엄마가 우시네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너희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아빠 하늘나라 보낼 때 약속했다고. 근데 엄마가 어제 오늘 아빠가 참 많이 보고 싶다 하십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계속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줄 착각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게 이런 거군요. 오늘 하루 무슨 정신으로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30살, 남친은 32살, 연애한 지 3년 됐고요. 원래 올 가을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3년하고도 3개월 전에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었어요. 언니가 호주 현지인과 결혼을 했고 한국과 호주에서 2번의 결혼식을 했고요. 형부와 좀 더 가깝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제 영어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아 공부하고자 등록했던 영어학원에서 남친을 만났어요. 그때 엄마도 2달 정도 같이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엄마와 남친도 서로 알고 자주 함께 만나고 잘 지냈습니다. 엄마는 남친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니 형부랑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좋다며 남친을 아들처럼 많이 챙겨주셨고요. 그 사람도 참 엄마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9수라고 내년에 결혼하자고 농담 반 진담 반 저희끼리 얘기했고 그 집 부모님도 작년 연말에 만나서 식사할 때 얼른 결혼하라고 막 그러셨고요. 그러면서 전 남친이 설날 당일 오후에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얘기가 오고 갔고 집장만 혼수 이런 얘기도 하고 저는 잘 몰라서 언니도 외국인이랑 결혼을 해서 예단 혼수 그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엄마랑 남친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남자가 집 해오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집은 정확히 반반하자고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부모님께 부담 갖지 말라고 전해드리고 여유 있는 집에서 더 해갈 수도 있는 거라고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했는데 그리고 부산의 백화점 그 안에 모 커피 전문점 하나를 계약할 건데 결혼 선물로 그 커피 전문점 주겠다고 엄마가 남친과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정말? 외치면서 마냥 좋아만 했네요. 한숨만 나옵니다. 저도 30살 먹도록 정말 저란 인간 왜 이리 철이 없었는지 저도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대학원 동기 2명과 함께 학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커피숍을 운영할 만큼 사회생활도 안 해봤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계속 하고 싶고 그래서 남친이 그 커피숍 맡아서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친이 엄마한테 그 커피숍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했더라고요. 뻔뻔하게. 바보같이 착한 우리 엄마. 이미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미안하다며 결혼하고 명의 바꿔주겠다고 남친한테 사과하셨답니다. 그놈 속도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 여튼 당장 그 일을 맡아야 해서 다음 달부턴 커피숍 운영도 배우고 가게 돌아가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남친이 일하고 있는 학원에 그만둔다고 다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철없던 저는 그때는 마냥 좋았습니다. 그러다 어제 상견례를 했어요. 저나 남친 모두 주말에 더 바쁜지라 어쩔 수 없이 평일 저녁에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15년 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해 연말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고 엄마는 그냥 옆에서 격리처럼 조금 도와주시면서 꽤나 유복하게 자랐어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석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사장님이 돼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러면서 천상 여작과 가정주부 같았던 엄마 성격도 참 많이 바뀌었죠. 아무래도 남자 직원들을 부리면서 일해야 했고 사업하면서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하니까요. 그래도 다 헤쳐나가시고 지금은 아버지 계실 때보다 훨씬 크게 잘 운영해 나가고 계세요. 아빠 돌아가시고 제일 힘들었을 사람이 엄마일 텐데 아버지의 빈자리 느껴지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 키우셨어요. 아, 진짜 눈물이 또 나네요. 언니는 대학을 외국으로 진학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민이 많았죠. 근데 엄마가 계획대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없어서 달라질 건 그냥 마음 한구석 허전한 것 뿐이라고. 지금 생각해도 우리 엄마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지금 취업도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들어왔다 나가고 그러고요. 남친 집은 평범한 집이에요. 대기업 다니셨고 지금은 퇴직하신 아버지와 전업주부이신 어머니, 그리고 누나, 네 식구예요. 제가 상견례 전에 그쪽 누나를 2번 정도 만났고요. 어머님, 아버님 3번 만났어요. 밖에서 같이 식사도 했었습니다. 아버지 참 인자하고 좋으신 분이시고 누나는 뭐 약간 왈가닥 이미지. 독신이시고 자기 주장 강하고 그래도 완전 쿨하신. 암튼 저랑 참 잘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누나가 어머니를 닮았더라고요. 어머니도 왈가닥에 좀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질투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도 커버 못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뻐해 주시고 근데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터졌네요. 남친이랑 부모님, 저랑 엄마 이렇게 5명이서 만났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초반에 저희 엄마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장하시다, 꿋꿋하시다, 뭐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셨고 따님이 엄마를 닮아서 예쁘다 이런 약간은 상투적인 칭찬도 많이 하시고 뭐 암튼 이런저런 얘기들. 그때부터 남친 엄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예식장, 신혼집, 혼수, 예단 등등 꼭 해야 하지만 불편한 얘기들도 아주 정중하게 엄마랑 시아버지랑 나누셨고 그때까지는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음식이 맛이 없네. 넌 돈도 있는 집안에서 자란 것 같은데 이런 꾸진 대로 예약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잡았거든요. 결혼식은 보통 호텔에서 하지 않냐. 사업해서 손님은 그쪽이 더 많을 것 같으니 돈을 일절 부담하는 게 맞지 않냐. 요즘은 집은 반반 돈 내서 구하더라. 그래도 명의는 남자 명의로 해야 집안이 산다. 혼수는 자기가 안목이 있으니 자기가 고르면 된다. 그러고는 카드를 달라. 사업한답시고 나돌아다니는 엄마 밑에서 애가 잘 컸겠냐. 내가 다시 다 가르쳐야겠다. 밖으로 나다니시니 남자들도 많이 꼬이겠다. 우리 아들한테 새 장인어른 생기는 것 아니냐. 상견례니 저희 엄마도 좀 꾸미고 나갔어요. 엄마 보고 하는 소린지 자기는 돈 좀 번다고 명품 하는 여자 무식해 보이더라. 그래놓고 자기랑 신우, 고모 2명, 큰어머니, 이모 2명, 외숙모 3명, 명품백 해오랍니다. 그리고 예단비는 따로. 남친 누나도 어학연수 1년 다녀와 놓고 딸을 어떻게 혼자 외국에 보내냐. 몸 막 굴리고 그랬을 텐데. 뭐 암튼 여기까지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예비 시아버지만 안 계셨음 저도 빡 떨어서 미친 척 한마디 할 텐데 어머니 눈치 없이 저럴 때마다 예비 시아버지랑 남친이 막 말려서 일단 참고 앉아 있었고 우리 엄마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완전 혈압 올라서 음식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예비 시엄마가 자리에도 없는 우리 언니한테 외국서 몸을 막 굴리네 이런 말을 하니까 엄마가 완전 열받으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기 더 이상 앉아있는 거 거북하다고 해도 너무 하신다며 저희 애가 마음에 안 들면 딱 잘라 말을 하시라고 남의 귀한 자식들 그렇게 막말하는 거 아니라며 쏘아붙이셨어요. 예비 시아버지랑 남친은 죄송하다고 진정하시라고 막 그러는데 예비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방 저러니 남편이 먼저 떴다고 다 이유가 있다고 네 딸년도 엄마 과부팔자 닮아서 우리 아들 잡아먹으려니라고 진짜 와 글을 쓰면서도 너무 흥분되네요. 그래서 엄마가 남친 어머니 뺨을 때리셨어요. 완전 깽판 난 거죠. 그러고는 절 데리고 옷 챙겨서 바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 그 음식점에서의 상황은 잘 모르겠어요. 어젯밤에 남친이랑 통화하고 한판 싸우고 제가 미친 듯이 남친 엄마 욕하면서 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친은 그래도 어떻게 사돈 될 사람 뺨을 때리냐고 그건 꼭 너희 엄마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우리 언니랑 통화하고 언니도 완전 흥분해서 결혼 접으라 그러고 엄마는 어제 저녁 이후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회사 나가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프다고 하고 일하러도 못 갔습니다. 남친이랑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이 내 짝이라 생각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남친도 아닌 인간이랑 통화를 했어요. 자기 집도 지금 난리라고 아버지가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집에 가서 어머니도 울고불고 아버지 화나셔서 술 드시러 나가시고 자기 집안 얘기를 줄줄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렇다나? 언제는 우리 엄마 보고 사과하라더니 자기가 시어머니 단속 잘하겠다고 이제 걱정 말라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곤 그 사람 누나가 발신자 번호 안 뜨게 전화와서 자기 엄마가 말실수했고 너네 엄마도 실수하셨다. 서로 사과하고 좋게 넘어가자. 얼굴 붉히고 시작해서 좋을 거 없다. 엄마도 많이 미안해하고 계신다. 그리고 자기 동생 일도 그만두게 해놓고 이러면 어쩌냐. 이렇게 좋은 말로 저를 타이르시다 제가 계속 대답도 안 하고 있으니 계속 한번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 핸드폰은 계속 꺼둔 상태고요. 저희 결혼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완전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무리 개념 없고 정신 나가서 그랬다고 해도 저와 저희 엄마 그리고 자리에도 없었던 저희 언니까지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찾아와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라? 제가 등신으로 보였나 봐요.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웠는데 엄마가 회사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네요. 저녁 같이 먹자고 해서 나가서 얘기 많이 했어요. 상견례일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희가 가끔 갔던 음식점으로 갔어요. 맛있는 것 먹자고 이것저것 주문하고 술도 시키고 그러고는 엄마한테 실망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한테 실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엄마 제일 존경했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라고요. 엄마는 상견례일 얘기 안 하고 싶다 하셔서 저도 그러겠다 하고 밥 먹었어요. 아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모두 널 가졌을 때 아들인 줄 알았다. 언니 때랑 입덧이 영 반대여서 아들일 거라 생각했는데 딸이어서 아빠가 많이 실망했었다. 그랬는데 엄마가 아빠 많이 혼냈다. 그 뒤로 아빠가 미안했는지 언니보다 널 더 이뻐했다. 네가 그려준 아빠 그림을 항상 지니고 다니셨다. 딸이 그려준 거라고 공장장 아저씨부터 배달하는 아저씨한테까지 다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러셨다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언니는 2년 정도 있다 외국으로 나갔고 그러고는 쭉 외국에 살아서 아빠 제사 때마다 음식 준비하는 것도 네가 돕고 아빠 돌아가시고 그렇게 15년을 내 옆에 둔 엄마 아빠의 귀중한 막내딸이다. 너희가 원하는 거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다 해줄 거라 아빠랑 약속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보다 더 강해져서 너희랑 행복하게 살 거라고. 아빠 보낼 때 약속했다고. 근데 엄마가 어제 오늘 아빠가 참 많이 보고 싶다 하십니다. IMF 때 그렇게 힘들어도 괜찮다고 저보고 아무 걱정 말고 그림 열심히 그리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 문제 해결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엄마가 울었습니다.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랑 얘기하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더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답이 나와 있는 결론이었지만 그 결정을 엄마가 한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말은 하고 가야겠다. 너희 가족 내 인생에서 소중한 3년이라는 시간을 쓰레기로 만들었어. 그것보다 우리 엄마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결혼한다는 착각에 있는 너희가 가증스러워. 네가 뭔데? 그 정신 나간 엄마 다른 여자 고생시키지 말고 그 엄마 평생 모시고 살아라. 파혼이다. 너랑 너희 엄마 내가 귀싸대기 날리고 싶지만 내 손 더럽히는 거 우리 엄마가 원치 않으실 것 같네. 너희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네가 학원을 그만두건 너희 엄마가 쓰러지건 내 알 바 이제 아니다. 너 같은 진흙탕에서 빠져나온 건 하늘나라에서 아빠가 주신 선물이지 싶다. 너를 만났던 내가 이제는 증오스러워지려 하니 제발 내 앞에서 꺼져. 저는 한동안 언니한테 들어가 있을 생각입니다. 엄마도 같이 들어가려 합니다. 언니 결혼식 때 가고 못 가봐서 언니네 집도 보고 싶고 마침 언니가 임신 중이에요. 엄마도 가서 한국 음식도 해주신다고 하시고 엄마 회사 물건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데 지금 일본이 난리인지라 요즘 회사도 바쁘지 않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여행도 하고 그러려고요.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더 이상 글을 적고 싶지 않았기에 컴퓨터를 켜지 않으려 했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답글들, 지금 마음으로는 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제가 찾아다니며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언니한테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 얘기 안 하십니다.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는데 그냥 웃으시더군요. 가끔씩 핸드폰으로 여기 들어와 올라오는 여러 얘기들 보면서 웃고 울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도움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절 한번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큰 위로가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 다시 왔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운영하고 있다 했던 학원에 나갔습니다. 주말에 제가 입시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쪽 집안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라 혹시나 찾아올까 당분간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오후에 나가 친구에게 인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2명의 친구 중 1명이 제 글을 보았고 사실 상견례 한다고 들떠 나갔다가 그 다음날 몸이 안 좋다 결근하고 그리고 전화기도 계속 꺼져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적은 글을 읽으면서 혹시나 했던 글이 제 글이라 확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쉬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남자 보는 눈은 정말 없는데 친구는 잘 뒀나 봐요. 오늘 그 남자 아침에 학원으로 찾아왔다는데 전후 사정 다 아는 친구들이 한바탕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속이 시원해야 하는데 참 뭐랄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 제 인생 선배이신 분들, 그리고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 같은 분들, 저 때문에 저랑 같이 속상해주시고 저 위로해주시고 이번에 인생 많이 배웠어요. 잘 다녀올게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예비 신부예요. 결혼 준비로 한창 바빠야 할 저는 한동안 소송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남도 아닌 제 오빠를 상대로 말이죠. 저희 남매는 제가 7살, 오빠가 9살이던 무렵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의 보살핌으로 자랐어요. 안 그래도 빠듯한 형편에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었으니 생활이 오죽했겠어요. 그래도 저희 남매가 겪은 생활고는 엄마 아빠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두 분 모두 부모님 얼굴을 모르세요.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다가 학교도 제대로 못 마친 상태로 서울로 상경해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죠. 배움이 짧으니 번듯한 직장은 꿈도 못 꾸고 몸으로 때우는 힘든 일만 하면서 사셨어요. 그렇게 성인이 된 두 분은 아빠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엄마는 입주 도우미로 있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유일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빠 얼굴도 얼굴에 온통 시커먼 기름을 묻힌 모습이죠. 평생 가족에 굶주려 있던 아빠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하지만 카센터를 차리려고 모은 돈을 친구한테 사기당해 모두 날리자 술에 빠져 사셨죠. 사고가 있던 그날도 술에 취해 밤거리를 헤매시다 뺑소니 차에 치여 그만 하늘나라로 가셨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한글을 모르세요. 요즘 세상에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생각하시겠지만 살아온 인생이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그저 이름 석자만 그림처럼 외워 쓰는 정도예요. 저도 사실 이런 걸 알게 된 건 유학을 준비하던 10년 전쯤이에요. 당시 유학 자금을 벌기 위해 정신이 없던 저는 집에다 중요한 서류를 빼놓고 오는 바람에 엄마한테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했었죠. 그런데 엄마가 화만 내시곤 바쁘다시며 못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집으로 퀵을 보낼 테니 서류만 전해달라고 하자 그제야 글을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글을 모르고 살면서 지금까지 안 들킬 수가 있었지? 저는 납득이 안 됐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동안 미심쩍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 수첩에는 전화번호 옆에 이름 아닌 알 수 없는 문자 같은 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전 엄마가 악필이라 흘려 쓴 거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휴대폰 문자만 해도 그래요. 제가 문자 보내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는데도 매번 한사코 사양하셨거든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전화로 하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요. 암튼 모르면 모를까 알고선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제가 유학 떠나고 나면 누가 엄마한테 가르쳐드리겠어요. 엄마 성격상 창피해서 가르쳐달란 말도 못 꺼낼 텐데. 그래서 전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틈틈이 엄마한테 한글을 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전 계획대로 2년간 모은 돈으로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죠. 한국에서 유학 떠날 날을 기다릴 때만 해도 캐나다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죠. 그건 어쩌면 여행지로 보느냐 사는 곳으로 보느냐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동양인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동양인 여자를 바라보는 이곳 남자들의 불쾌한 시선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유학생 중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현지 남자친구를 만들기도 한다고 하더군요. 초기 유학 자금만 간신히 만들어갔던 전 영어 실력도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게 고작이었죠. 영어가 돼야 서빙을 하는데 당시로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매니저는 동양인인 저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제가 깨지도 않은 접시까지 제 탓으로 돌리며 페이를 깎으려고 했죠. 손가락으로 양쪽 눈을 찢는 행동을 하는 건 다반사고 툭하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죠. 처음엔 영어도 안 되고 한푼이 아쉬운 처지라 차마 넘겼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만만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하고 달려들었죠. 그 후로도 매니저가 싸움을 걸어오면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며 싸웠어요. 그렇게 싸움닭처럼 매일 싸우다 보니 신기하게도 어느새 영어가 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엔 홀로 나와 서빙을 하게 됐죠. 덕분에 벌이는 조금 나아졌지만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돈이 없어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몸은 육체노동으로 늘 지쳐있고 일과 공부 둘 다 하려니 시간이 없어서 늘 잠에 취해 있는 나날이 이어졌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 절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결국 강의실에서 나오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런 절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가 준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쓰러진 널 업었는데 너무 가벼워서 가여웠다고 말이에요. 영양실조에 수면 부족이었어요. 당시 저와는 안면만 있었을 뿐 아무 사이도 아니었던 남편은 그날 이후 제가 몸을 추스릴 때까지 제 곁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동거를 시작했죠. 처음엔 전 동거를 반대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미혼 남녀가 동거를 한다고 하면 안 좋게 보는 거.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어요. 저를 혼자 놔두면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 쓰러진 널 업고 달리면서 생각했어. 내가 무사히 깨워주기만 한다면 난 널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난 내가 한 약속을 지키고 싶어. 그러게 해줘. 그 순간 언어도 다르고 머리색도 눈 색깔도 다른 이 남자가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던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놓치면 저는 영영 이런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동거를 하자고 했어요. 함께 살아보니 동거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불순한 이미지는 아니더라고요. 남편 부모님도 오셔서 함께 지내다 가시기도 하고 남편이 없는 사이 제가 아플 땐 시어머니가 오셔서 간호도 해주시고 서로의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도 하고 이건 마치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일반적인 결혼 생활과 똑같았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 캐나다에서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해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어요. 엄마한테 연락이 왔죠. 아파트 청약이 당첨돼서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3회까지 부어왔는데 더 이상은 돈 마련이 힘들어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전 엄마한테 중도금 남은 회차와 잔금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절대로 팔지 마시라고 했죠.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시 전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터라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는 수 없이 투잡에 쓰리잡까지 뛰며 돈을 벌어야 했죠. 2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잔금을 다 치르던 날 엄마와 전 전화기를 붙들고 엉엉 울었어요. 난생 처음 우리 집을 갖게 된 기쁨에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갑작스러운 오빠의 결혼 소식이 들렸어요. 속도 위반 결혼이라 신부가 배 부르기 전에 치러야 한다고 부랴부랴 잡힌 결혼식이었어요. 생각 같아선 당장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무리해서 아파트 잔금을 마련하느라 돈을 빌려 쓴 탓에 주말도 없이 일을 하고 있던 전
결국 시간을 뺄 수 없어서 오빠 결혼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오빠랑 새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마 뒤 조카가 태어났을 땐 신상용품부터 돌쟁이 옷, 장난감까지 모두 준비해서 한국에 보내줬어요. 그걸 시작으로 한국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 있다는 캐나다 제품들을 사서 새언니한테 보내는 게 원래 행사처럼 돼버렸고요. 나 대신 우리 엄마를 돌봐주는데 이 정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헛짓이었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오빠 내외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 보니 아니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엄마 생일에 맞춰 서프라이즈 방문을 하기로 계획했죠. 그래서 따로 연락 없이 아파트로 향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지 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안 받으시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 엄마 집에 계시지? 근데 왜? 집에 없어. 나 지금 집 앞이야. 집 앞이란 말에 오빠는 엄청 놀라더라고요. 근데 반가워서 놀란 사람이 아니라 뭐 훔쳐먹다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그제야 오빠는 순순히 불기 시작했어요. 현재 그 아파트에선 오빠 내외만 살고 있다고 말이죠. 오빠가 직장도 변변치 않고 새언니에 비해 학벌도 딸려서 안 그래도 사돈어른은 오빠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대요. 그런 중에 속도 위반으로 딸이 임신을 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승낙을 했지만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자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하셨다네요. 결국 엄마가 따로 나가 사는 조건으로 결혼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결혼을 하자고 엄마를 버려? 게다가 나랑 엄마가 그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집 사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들 내외한테 뺏기고 쫓겨나다니. 엄마를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디 있는데? 아, 그게 오빠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장인어른이 하시는 갈빗집에 갑자기 일손이 부족해서 말이야. 엄마는 장인이 하는 갈빗집에 설거지를 해주러 가셨다는 거예요. 오빠 말로는 사람 구할 때까지만 잠깐 돕고 있는 거라지만 전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오빠가 알려준 주소대로 찾아가 보니 주방 뒤편에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전 차마 엄마를 부를 수 없었어요. 사돈 가게에서 쭈그려 앉아 설거지를 하고 있는 엄마가 너무 처량해 보이고 가여웠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먹먹해서 주먹으로 가슴팍을 치는데 그 소리에 엄마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정은아, 내가 어떻게 여길. 엄마는 절 보고는 죄 지은 사람처럼 손가락을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제 옆에 있는 남편을 보고는 놀라서 얼굴을 돌리시더라고요. 사위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해 그러셨나 봐요. 전 달려들어 엄마를 데리고 가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그 사이 오빠와 새언니가 집에 와 있더군요. 전 오빠한테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오빠는 주저리 상황을 설명했고 엄마는 중간에 끼어들어 오빠가 그런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이 그렇게 하자고 한 거라며 오빠를 감싸고 들었죠.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그땐 엄마가 좀 미웠어요. 안 그래도 이 상황에 피가 솟는데 새언니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이봐요 아가씨, 나 좀 어이없을라 그래요. 10년 동안 콧배기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쳐들어와선 뭐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빠 가게에 갔으면 최소한 인사는 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남의 영업집에서 바쁜 점심시간에 사람을 빼가면 어떡해요? 누구 장사 말아먹을 일 있어요? 당장 우리 아빠한테 가서 사과해요. 무식한 것도 정도가 있지. 어떻게 된 게 이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상식적인 사람이 없어? 새언니 말에 정신이 확 들더군요. 아, 이런 사람한테는 예의 따질 것도 없고 받은 대로 돌려주면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새언니 말 잘 들었어요. 언니는 상식적인 사람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 언니 말대로 상식적으로 대해드릴게요. 언니 우리 오빠한테 겁탈당했어요? 아니죠? 합의하에 여울이 가진 거죠? 그럼 속도 위반이 오빠 탓만은 아니네요. 그리고 언닌 결혼할 때 혼수 뭐 해왔어요? 집안에 있는 가전기구며 소파, 침대까지 언니가 해온 거 아니죠? 우리 엄마가 해준 거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붙여준 돈으로 산 거죠. 알죠? 이상하네요. 상식적인 걸 좋아하는 언니가 어째 행동은 그렇게 몰상식하게 했대요. 그리고 툭하면 기우는 결혼이네 학벌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하는데 막말로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직업 변변한 사람이 왜 언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언니가 직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다못해 인성이라도 좋으면 말도 안 해. 자기 자신은 쥐뿔도 아니면서 공들여갖고 남의 인생에 무임승차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참,
이런 일 있었다고 이혼한다 어쩐다 네가 손해보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보기에 언니랑 오빤 천생연분이거든요. 능력은 없는 게 욕심은 많아서 남의 걸로 배 채우고도 고마운 줄 모르는 파렴치한. 이 기집애가 말이면 다야? 네가 외국 나가서 공부 좀 했다고 오빠 얘기를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까불지 마 이 기집애야. 왜? 쪽팔리긴 하니? 그럼 그딴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결혼은 둘이 했는데 왜 내가 니들 때문에 혼자 독박을 써야 되는데 왜 엄마가 니들 때문에 그런 더러운 꼴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니? 지금까지 엄마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엄마를 이렇게 부려쳐먹어. 능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남이 피땀 빼다가 먹고 살 생각하지 말고. 아 참. 사돈 어르신을 보니 언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나왔나 단번에 알겠더라. 어떻게 돼먹은 사람이 사돈을 데려다가 자기 가게에서 설거지를 시켜? 돈은 주고 부린 거 맞아요? 아니죠? 저요. 노동청에 신고할 거예요. 사대보험 없이 무임으로 사람 부렸지? 아까 보니 설거지하는 곳 위생 상태도 엉망이던데 손님들 식중독 걸리기 전에 내가 신고해야겠네. 사돈 어른께 전화하세요. 지금 당장 와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시라고. 안 그러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알았어요? 어머 아가씨 그건 너무 막무가내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아빠 보고 그런 걸 시켜요? 그럼 새언니는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걸 시켰어요? 당신 부모는 귀하고 남의 부모는 안 귀하죠? 평소에 학벌 좋다고 그렇게 잘난 척했다던데 학벌 타령하기 전에 인간부터 돼야죠. 정은아, 너 올케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암튼 이번 일은 오빠가 잘못했어. 그래도 형제지간에 이러는 건 아니지. 우린 가족이잖아. 오빠, 사태 파악 안 돼? 이제 와서 형제? 가족? 너한테 엄마랑 내가 가족이긴 하니? 오빠 네가 제일 나빠. 더 이상 긴 말 안 할게.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려놔. 이 집 사는데 10원짜리 한 장 안 보탠 주제에 어디 내 아파트를 날려 먹으려고? 그리고 당장 짐 챙겨서 내 집에서 나가줘. 이 집은 내가 엄마 위해서 산 집이니까 당장 나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퍼부어대는 절 보고 오빠 새언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버티다 막판에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연락받고 온 사돈어른도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갔고요. 유학 초창기 시절 매니저랑 싸우면서 터득한 싸움의 기술이 오늘에 와서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집에 치부를 다 보게 된 남편은 꼭 스페인 드라마를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막장 드라마로 유명하지만 외국에선 스페인 드라마 하면 막장으로 엄지척이거든요. 남편한텐 정말 창피했어요. 이런 꼴 보이려고 데려온 건 아닌데 그나마 언어가 통하지 않아 자세한 내막 전달이 안 된 건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결판이 났어요. 오빠 새언니가 아파트 명의를 돌려주지 않아서 아파트 명의 변경 부동산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제가 승소했어요. 하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고 한국에서 몇 년간 살기로 했어요. 그동안 고생만 해온 엄마랑 몇 년만이라도 여유롭게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전 한국에서 새 직장도 얻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재택근무 승인을 받아서 다음 달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오빠네랑은 인연을 끊고 살기로 했어요. 사돈어른이 이혼을 시킨 애 만에 말이 많았다는데 소녀딸을 생각해서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그 집에서 머슴처럼 살게 됐다나 봐요. 전 아직도 오빠가 엄마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엄만 글쎄요. 내색은 안 하시지만 속으론 많이 걱정하시겠죠. 몇 년 뒤 제가 캐나다로 돌아가면 그땐 왕래하며 지내실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제가 막을 순 없잖아요. 그건 엄마의 선택이니까요.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는 주부학교에 다니세요.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학교라 엄마 연배분들도 많고 커리큘럼도 다양하고 좋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보내드리는 건데. 엄마는 책상에 앉아 수업을 받으려니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서 학교 가는 게 그렇게 좋으시대요. 봄 되면 소풍도 갈 거라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중고등 과정도 도전하시겠다고 학구열을 불태우세요.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 엄청난 일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의 새 출발을 지켜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약했던 탓에 출산은 무리라는 병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고
아빠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에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단 한순간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죠. 저도 아버지의 그 헌신을 잘 알기에 세상 그 어떤 부녀관계보다 애틋했습니다. 아빠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모두 들어주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 덕인지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작은 공장에서 직원 100명을 먹여 살리는 내실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그 덕에 저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아빠는 늘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미안해 하셨고 딸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가지는 걸 바라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 아빠는 일하면서 알게 된 좋은 청년이 있으니 한번 만나나 보라시며 소개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죠. 그렇게 아버지의 소개로 만나게 된 남편은 컴퓨터 수리업체 직원이었는데 아빠 회사의 컴퓨터를 점검해주면서 알게 되었고 가진 건 없지만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제가 평범하고 착한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던 아빠가 속으로 저런 청년이라면 사윗감으로 좋겠다 싶어 점 찍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겐 제가 본인의 딸이란 걸 밝히지도 않고 소개하셔서 남편은 거래처 사장님이 참한 아가씨 있다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굳이 아버지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순박한 사람이었고 왜 아버지가 이 사람을 저한테 소개시켜줬는지 알만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저 역시 언뜻언뜻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남편에게 매력을 느꼈고 아빠에게도 하루빨리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죠. 평생을 외롭게 지내시던 우리 아빠한테도 저라는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2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우리 아빠와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에게 저를 소개해준 사람이 장인 될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80년대에도 안 먹힐 말을 하면서 결혼 승낙을 구했고 아빠께서도 그런 구식적인 멘트에도 마냥 좋아하시며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딸 결혼식 누구보다 화려하게 치러주고 싶다고 하셔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고 회사 직원들도 초대하셨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으며 결혼식도 잘 치렀어요. 저는 그 큰 집에 아빠 혼자 살게 할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떠냐며 제안했고 남편도 흔쾌히 받아줘서 아빠를 모시고 살게 되었어요. 아빠는 신혼인데 늙은이가 방해되는 거 아니냐며 아파트 구해줄 테니 분가하라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이미 얘기가 끝이 나 있었고 아버님 여자친구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모시겠다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요. 그러니 빨리 여자친구 만들려며 제가 억지도 좀 부렸죠. 사실 아빠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어요. 결혼 후에 남편은 아빠 회사로 들어갔어요. 아빠는 일 잘 배워서 나중에 회사를 저와 남편이 같이 운영해야 하지 않겠냐며 제안해 주셨고 남편은 원래 다니던 직장보다 높은 직급에 연봉도 대폭 상승한 조건으로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정말 집에 한 사람이 더 들어온 것 뿐인데 제대로 된 가정이 구성된 것 같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중에 저희 가족에게도 축복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빠는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기뻐하셨죠. 제 임신 사실에 회사 전체에 제 임신턱이라며 회식비를 돌리시며 모두와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저를 무슨 갓난 아기 다루듯 보살폈고 두 남자의 든든한 보살핌 속에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빠께서는 첫 손주를 품에 안는 순간 정말 아이처럼 우셨어요. 아이고, 지수 엄마, 나 이제 죽어서 당신 만나러 가도 여한이 없어. 우리 지수가 이렇게 커서 아이까지 낳고. 아빠의 오열에 저와 남편도 덩달아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었네요.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살면서 한 가장 큰 효도가 아빠께 손주 안겨드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평소에 워커홀릭이던 아빠도 퇴근 시간이 땡 하면 남편과 같이 집에 들어와서는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생전 처음 하던 행동도 하셨어요. 아이고, 회사 가기 싫다. 회사 땡땡이나 칠까? 박서방 자네도 나랑 같이 땡땡이나 치고 우리 우진이랑 놀까? 아이를 낳고 2년간은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참 우리의 행복을 질투했던 건지 여느 날처럼 남편과 아빠를 출근시켜 놓고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씨, 저 김비서인데요. 지금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쓰러졌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위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전화를 받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죠.
거기에는 남편과 김 비서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도착하자 남편은 아빠가 아침 회의를 끝내시고 나오는 길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못 일어나셨다고 남편도 놀라서 손까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아빠가 수술실에 있는 1분 1초가 하루처럼 느껴지고 머릿속에는 온갖 무서운 생각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3, 4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워낙 긴급해서 수술을 진행했고 뇌출혈 부위는 일단 수술을 잘 했는데 출혈 부위가 워낙 커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아빠는 뇌출혈 상태로 뇌의 일부가 이미 손상돼 버려서 깨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렇게 아빠의 투병 생활은 시작되고 회사는 일단 전문 CEO 체제로 전환되어 운영되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평생 사랑을 주셨는데 아빠의 병간호를 남에게만 맡길 수 없어서 전문 간병인과 번갈아가며 아빠를 보살폈습니다. 정말 저에게 태산 같게만 느껴지던 아빠가 저렇게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아빠의 상태를 들으러 의사 선생님께 다녀오는 사이에 아빠의 입원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신우가 병문안을 와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우연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됐죠. 사돈 뇌출혈로 깨어나실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그럼 우리 아들이 사장님 되는 건가? 엄마, 당연하지. 언니는 회사 일에 별 관심 없어 보이던데. 오빠가 회사 대표 해야지. 사돈께서도 그러라고 회사에서 일 배우러 가신 거 아니야? 우리 준태가 그 집에 들어가서 고생을 얼마나 했는데. 당연하지. 어차피 외동딸이잖니. 회사 운영은 남자가 해야지. 언니가 상속받을 재산이 어마어마할 거야. 엄마 그거 알아? 저쪽 사거리에 있는 10층짜리 건물도 사돈 거래. 그것도 다 우리 준태 거 되는 거 아니겠니? 이제 우리 집도 팔자가 피는구나. 사돈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는데 병문안이라고 온 시댁 인간들이 저렇게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제정신이세요?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 병문안 와서 그게 할 소리예요? 도대체 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언니, 엄마 말은 그게 아니라 아가씨는 입 다무세요. 그 10층짜리 건물이 왜요? 그거 누가 준대요? 우리 아버지 재산에 아가씨가 관심을 가져요. 우리 아빠가 쓰러지셔서 기분 좋아요? 언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돈 좀 있다고 말을 막 하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 너 말이 참 심하다. 신우이한테 입 다물라니. 네 아버지가 없으면 네 남편이 가장인데 지금도 네 남편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병문안도 받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퇴근 후 남편은 저에게 병문안까지 온 사람들을 병문안도 안 받고 돌려보내는 건 무슨 경우냐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알려줬죠. 동생과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그러진 않았을 거라며 자기가 잘 말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달랬고 저도 아빠 일만으로도 머리가 너무 복잡했기에 더 이상 이 일로 싸울 만한 기력도 안 남았었어요. 그저 아빠가 제발 한 번이라도 눈을 뜨시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에게 가혹했어요. 6개월간 아빠 옆에서 간호하며 깨어나시기만을 빌었지만 아빠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엄마 곁으로 가셨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김 비서님이 찾아오셔서 아빠가 생전에 써놓으셨던 유언장을 보여주셨어요. 아빠의 재산은 모두 제 앞으로 남긴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는 제가 원한다면 제가 운영하고 그게 아니라면 전문 CEO에게 맡기라고. 절대 사위가 회사 운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김 비서님은 조심스럽게 제가 6개월간 아빠 병간호하는 동안 있었던 일을 알려주셨어요. 아빠가 쓰러지고 회사에선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대장질한다고 남편은 아빠의 사위라는 허울 아래서 마치 자신이 사장이 된 양 굴었고 저놈 저럴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많았답니다. 그래도 다른 직원들이나 간부들도 진짜 회사를 물려받을지도 모르는 남편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버지 사위로 대접받으면서 이제까지 와는 다른 대접을 받으며 지내다 보니 사람이 변했다는 걸 아빠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언을 남기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장례가 끝난 후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중 시어머니 생신날에 오랜만에 시댁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 남편과도 약간은 서먹해진 상태였기도 했고 병원에서 들은 시댁 식구 이야기들과 겹쳐서 아빠의 유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남편은 이미 시댁에 와 있었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시댁 집 앞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차가 서 있었는데 그건 분명 아빠 차였습니다. 아빠 차가 시댁 앞에 세워져 있는 걸 보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듣게 된 시댁 식구들의 대화는 정말 저것들이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이야, 이제 그 회사 우리 아들이 맡는 거야? 사장님 아들 둔 덕에 벤치도 다 타보고. 정말 호강한다, 호강해. 준태야, 네 처한테 말 잘해서 그 건물에 내 가게도 하나 좀 내주면 어떠니? 엄마, 그런 것까지 마누라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내가 가장인데? 걱정 마. 하고 싶은 가게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알아보고 차려줄게. 건물주가 이런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오빠, 저번에 말한 것도 잊지 마. 나 카페 차려준다는 거. 그 시댁 가족들의 대화는 우리 아빠 재산이 마치 자기들 재산이냥 굴면서 지들끼리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김칫국 드링킹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 병문 안 와서도 그러더니 이 쓰레기 같은 족속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금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 건물에 니들이 장사를 하니 많이 떠드는 거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아빠 건물을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건데? 그리고 저 밖에 우리 아빠 차가 왜 서 있는 건데? 당신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서 좋은 날 왜 큰 소리야? 지금 겨우 그런 걸로 시어머니 생신날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지르는 거야? 남편 가족한테 좀 베푸는 게 그렇게 싫어? 돈 많은 사람들 욕심 많다더니 딱 이 꼴 보고 하는 말이네. 어차피 탈 사람도 없는 차 좀 타면 어떻다고 이렇게 난리냐? 탈 사람도 없는 차? 진짜 빌어먹을 놈이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아, 이제 알겠네. 아빠가 왜 당신 회사 운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한 건지. 이제 우린 끝이야. 이혼해. 정말 제가 알던 그 순박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뻔뻔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과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기회 노린 듯 돈만 보고 득달같이 잘려드는 이런 인간들을 더는 보고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저희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시댁 식구 모두가 얼어붙었고 정적을 깨고 시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죠. 얘야, 흥분 가라앉히고 어차피 너 아버지 재산 많이 받았잖니. 네 남편 가족들 좀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게 큰 문제니. 너도 이혼하고 재산분할 소송하면 네가 불리한 거 아니냐. 너도 이제 남편까지 없으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니. 그러니 무슨 재산분할 같은 무식한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정말 이 집안은 우리 아빠 재산에 눈이 뒤집혀 있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 쓰러졌을 때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한 이유가 이런 거구나 싶었죠.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무식하면 뭘 좀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상속받은 재산이 왜 재산 분할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 인간이 당신의 가족들 회사에 이름 올려서 월급도 타먹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당신 아들하고 재산 분할 소송 붙을 일 없으니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 아들 깜빵 가면 면회나 잘 가요. 그리고 거기 아가씨, 남자친구까지 우리 회사에서 돈 받고 있던데 그거도 조사 들어갈 거니 각오하세요. 제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제서야 그 인간 가족들은 정신이 들었는지 자기네들이 정신이 나갔었다며 저한테 갑자기 울고 불며 용서를 빌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정말 싹싹 빌었어요. 참 씁쓸했습니다. 30분 전까지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던 인간들의 거지 같은 모습에 역겹기까지 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남편에 대한 감사가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부터 자기 가족들을 불법 취업시켜 돈을 받아간 것도 모자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간이 커졌는지 나중엔 회사 돈까지도 손을 댔더라고요. 회사 돈을 정말 꼼꼼하게도 해먹었더라고요. 감사가 끝난 후 김 비서님께서는 모든 결정권을 저에게 일임해 주셨어요. 그 인간과 시댁 식구들의 악마 같은 모습을 본 이상 저에게도 그들에게 남은 온정이랑 1도 없었고 다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그 인간은 회사 감사에서 하다 자기 엄마 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휴, 그걸 지 엄마 탓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저 순박할 수밖에 없던 자리에 있던 인간이 장인덕의 회사에서 주제에 맞지도 않게 대접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니 탐욕적인 본성이 드러난 것 뿐이겠죠. 지 엄마 탓, 동생 탓 해가며 벗어나려고 발부둥 쳐봤지만 회사 공금횡령 부당수급 등으로 구속시켰고 회사 돈을 부당수급했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경찰 조사받고 벌금형을 받았어요. 5년이나 함께 산 인간인데 구속 판결이 나기까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 미련이 남았나 싶더라고요. 근데 막상 판결이 나고 나니 그저 통쾌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근심이었나 봅니다. 최근엔 김 비서님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회사 경영에도 조금씩 참여하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와 정말 행복하다가도 가슴 한켠에 아빠가 남아서 어느 날은 갑자기 먹먹해집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네요. 마음이 허전해서 주저리 써봤는데 글을 쓰다 보니 아빠가 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